지금 보신 것처럼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라는 책이니까 결국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세계의 패권 전쟁에는 중요한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줄로 좀 정리를 한다면 러시아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세계를 석권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하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속에서 에너지 관점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09년에 역전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표 5-1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구성에서는 석탄 비중이 가장 크다. 소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58%이고 석유 19%, 천연가스 8%로 화석연료만 85%에 달한다. 도표 5-1이 제시되어 있죠. 석탄 57.7%, 석유 18.9%, 가스 8.1%, 1차 발전 및 기타 에너지 15.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 설비를 기준으로 본다면 화력 발전, 석탄이죠. 51.7%를 차지하고요. 가스 기준의 화력 발전이 4.49%, 기타 화력 발전이 2.92%, 여기까지가 화력 발전이고요. 수력 발전이 17.81%, 풍력 발전 10.41%, 태양광 발전 또 10.16%, 원자력 발전 2.42%. 이렇게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성, 발전 설비 용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중국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수입국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국 1위는 미국이라고 한다면 수입국 1위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미국은 자립도가 높은데 중국은 자립도가 낮아요. 그러면 러시아라든가 주요 산유국이나 에너지 강국들은 중국과 조금 더 동맹국적 지위를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동맹국적 지위가 형성되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셰일오일 덕분에 에너지 자국국이 돼서 수입을 줄이고 반면 중국은 여전히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특히 천연가스 총 수입량 세계 1위고 파이프라인과 LNG 두 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가스를 수입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전량 LNG로만 수입합니다. LNG 선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운송이 없어요. 독일은 파이프라인으로도 전부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하다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후에는 탈러시아를 추진하면서 LNG 선으로 수입도 하기 시작했어요. 병행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저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도표 5-2를 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도표 5-2입니다. 보시면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자금률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최근에 자금률이 올라가고 있죠. 중국은 구조적으로 자금률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보면 100%를 넘으면 자금률이 100% 넘으니까 자급국이 되는 거고 100%를 밑돌면 그 이상이면 이제 수출국이죠. 100% 자금률이고 100%를 넘어서면 에너지 수출국이고 100%를 밑돌면 수입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순수출국이 된 것이고요. 중국은 계속 자금률이 100% 이상이었다가 그걸 밑도는 수입국이 된 것이죠. 근데 가장 위에 있는 게 러시아니까 세계 최대 수출 여력을 가지고 있다. 뭐 자금률도 높다. 미국도 100%다. 뭐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은 오랫동안 자급이 불가능한 나라였다가 자급국이 된 배경이 셰일 혁명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근데 중국은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급속한 경제, 물론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가 있고 좀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고 꼬꾸라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그랬지만 여전히 중국이 4%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대, 미국도 올해 2%대, 유로피언 국가들 대부분 0%대, 일본도 올해 0%대 성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0%, 1%, 고작 2%대 성장하는데 GDP 2위 국가인 중국이 4%대, 5%에 가까운 이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세가 14%대의 고성장을 하다가 4%대의 성장으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2029년까지 중국 경제는 3%대 성장률로 중성장 국가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 2위 국가가 4%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GDP의 규모가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량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도표 5-3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계 각국의 석탄, 석유 생산량, 소비량 보세요. 석탄 생산량 중국 1위, 석탄 소비량도 중국이 1위, 석유 생산량 중국이 6위, 또 석유 소비량 중국이 2위. 그러니까 석탄, 석유 전반에 걸쳐서 중국이 뭐 단연 1위, 뭐 6위, 뭐 이렇게 세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지정학적 지위에서 중국이 또 소비국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여러분 생산하는 국가가 뭐 협상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소비국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국의 바게닝 파워도 있지만 우리의 반도체의 상당 비중을 누가 수입해요? 중국이 수입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안 사 그래 버리면 뭐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안 사거나 살 수가 없는 경제 환경이 되면 안 사면 우리 갑자기 흔들리는 거고요. 살 수 없는 환경,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거죠. 반도체 수출이 미진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소비국적 지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세계적. 근데 그 소비국은 수출국과 연계되는 거. 어떤 수출국? 누구죠? 러시아. 중동 산유국들과 더 그 동맹국적 지위를 강하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미국, 유로피언 국가들, 일본, 한국,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동맹국적 지위를 결성하고 러시아, 중국, 중동 국가들 이들이 또 일종의 동맹국적 지위를 또 강화해 나가는 세계가 양분되는 그 하나의 기류가 뭐다?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에너지라는 표현 때문에 IMF는 또 월드뱅크는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분절화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은 이 분절화는 세계가 파편화되고 둘로 나뉘고 블록 경제가 형성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경제, 지경학적, 지오 이코노미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에너지 경제가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죠. 공급망적 지위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또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동맹국적 지위를 함께하고 이것이 지정학적인 움직임, 변화를, 움직임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도 세계 주요국들의 정세,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에너지 패권 전쟁을 좀 이해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라는 책을 리뷰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먼저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또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코멘트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중국 경제 얘기를 하니까 또 중국 에너지 얘기를 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 전기차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어떤 전기차가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 캐즘과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제가 경익남 141화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안 보신 분은 141화를 또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전기차 제조 대국으로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가 세계에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표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지만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1위 전기차가 누굽니까? 테슬라입니까? 아니에요. 2위로 바뀌었습니다. 1위가 누구죠? 네, BYD, 비아드입니다. 물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반 이상, 반 조금 넘습니다. 반 이상이 중국 시장이니까. 비아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의,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아드가 지금 1위고요. 비아드 1위, 2위가 테슬라, 3위가 지리입니다. 4위가 폭스바겐이고요. 또 5위가 상하이 자동차, SAIC, 상하이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벌써 5위 안에 3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50% 이상이 중국 시장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반토막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12.5%까지 올랐습니다. 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228페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수출에도 힘쓰고 있다. 21년도에는 유럽의 전년도의 4.8배인 약 5배. 2020년도 유럽 전기차 수출액의 5배가량 23만 대를 수출했고, 아시아에는 22만 대를 수출했는데, 일본의 비아드 버스가 진입했고 동남아 각지에도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원래 일본 차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동남아시아에도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놀라지 마세요. 태국 전기차 시장에는 상하이 자동차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만 통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가 21년도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의 설명은 23년도 기준이잖아요. 또 그 안에 엄청나게 또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가 몇 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도 진입을 한 거예요. 또 한국 시장에는요, 2024년에 비아드 같은 경우 정말 그 어떤 자동차보다 저렴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정도 이상이 중국 시장이고, 거기서 정말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루었어요. 그런 전기차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국 시장,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근데 비아드 같은 경우 이번에 출시할 SUV 전기차가 2,200만 원이에요. 지금 인력 구축하고 있고요. 환경성 평가 다 받고 있고요. 그럼 한국에 진입하면 그게 통할까요? 기술 경쟁력으로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술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기술로만 구매를 하나요? 제가 이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요. 5분위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제품을 사겠죠. 전기차도 프리미엄 전기차를 사겠죠. 근데 1, 2분위 저소득계층은, 영세 자영업자는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해요. 전기차가 저렴한 것만으로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키 바잉 팩터라고 해요. 키 바잉 팩터, KBF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뭐를 고려하세요? 브랜드를 고려하세요? 디자인을 고려하세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계층은 가격이 저렴하면 사는 계층도 있는 거고, 어떤 계층은 프리미엄 제품, 디자인, 브랜드를 따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모두가 브랜드만 따지고 모두가 프리미엄 디자인만 따지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승부를 보일 만한 그 시장이 있는 것이고, 중국 전기차와 경쟁할 리 없는 국내 전기차가 있는 것이고, BMW 전기차가 있는 것이고, 벤츠 전기차가 있는 것이지, 같은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기업들이 타겟으로 하는 그 시장만큼은 중국 기업이 비중을 확대한다면 그건 위협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뭐 기술적으로 여리하고 디자인도 여리하고 성능도 부족하다, 디자인도 부족하다. 뭐 그렇게 하니까 중국 전기차는 들어올 수 없다, 진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국 기업이 충분히 승부수를 걸 수 있고,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는, 중국이 독차지하고 싶은 그 타겟 고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경인남 141화에서도 이런 중국의 전기차가 몰려오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급형 전기차도 확대 보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기차, 디자인이 훌륭한 전기차, 또 더 고성능, 짧게 충전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저렴한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229페이지에 중국의 전기차는 약진하고 있다. 이 약진 뒤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 중국 정부는 당근으로 구입 보조금이나 면세 등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찍으로는 완성차 제조사나 자동차 수입 사업자에게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수입에 비례하여 신에너지차 생산 의무를 부과하고도 있다. 그러니까 신에너지차 비율을 지금 올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100대라고 한다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5대는 신에너지차여야 돼.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전기차여야 돼. 라는 규제도 강화해요. 이게 당근과 채찍이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당근, 구매 보조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주죠.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에만 한해서 줍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같이 줍니다. 주든가 줄이든가 늘리든가 같은 방향이에요. 왜요?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산업정책이 아니에요. 환경정책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누구한테 주는 거야? 중국산에만 한해서 줘요. 산업정책이라는 거죠. 이거 불공정한 무역 아니냐라는 것을 근거로, 그거밖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왜냐하면 이것은 WTO 관행에 맞지 않다. 이러면서 무역 패권 전쟁이 전개되는 그 근간이 전기차고, 지금 현재 그 전기차는 바로 에너지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 강국들, 열강들이 에너지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정책을 보면요, 에너지 신차, 그러니까 절약형이나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을 이미 발표했고요. 2025년에는 휘발유차가 40%고요. 2035년에는 0%로 줄이겠다라고 이미 목표를 세웠고요.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는 2025년 40%에서 2035년 50%로 또 올리고요. 나머지 50%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겠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같이 확대 보급해서
2035년이 되면 하이브리드 차 50%, 전기차 50%로, 그러니까 휘발유차, 경유차 0%로 기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는, 그러니까 2035년에 맞춰서 뭐를 발표한 거예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도를 도입했던, 기억하시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 전개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라는 책을 보고 저도 꼼꼼히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전략에서 또 미래 청사진, 미래 지도, 세계 패권 전쟁, 주요 열강들의 그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들을 고루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러시아,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유망산업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 기반한 저의 독서 감상문이라고 할까요? 북 리뷰를 통해서 세계 열강들의 이런 패권 전쟁의 흐름, 그리고 나아가서 신산업의 흐름,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좀 더 유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산업은 또 울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루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 북 리뷰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